버그는 가구 윤택제, 세제, 샴푸, 방향제 등등의 갖가지 아메이 제품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샘플 상자를 지칭한다. 아메이사의 판매원은 이 버그를 잠재 고객에게 2, 3일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권유한다. 물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그들의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따뜻한 건의와 함께 말이다. 이런 제의를 거절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공짜 샘플의 실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메이 판매원은 잠재 고객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는다. 길어야 사흘에 불과한 이 짧은 실험 기간 동안 무료 샘플을 전부 다 소비해버린 고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메이 판매원은 쓰다 남은 무료 샘플을 모아서 고객의 옆집으로 이동하여 앞서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물론 버그를 사용한 대다수의 고객들은 상호성 법칙에 덫에 걸려들어 아메이 판매원으로부터 다량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빚진 기분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메이 회사도 버그가 강력한 판매 전략이 된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 지역의 판매업자들이 본사에 보내온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면 그들도 버그의 엄청난 판매 능력에 놀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놀랐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도 우리의 제품은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버그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판매업자의 편지. 버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안해냈던 판매 전략 중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버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그의 위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판매업자의 편지. 상호성의 법칙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 진가를 여실히 발휘하고 있다. 필자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예는 유럽의 과학자인 에이블 A. 베스펠트의 연구 보고서에 등장하는 세계 1차 대전 중에 한 독일 병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독일 병사는 적군의 병사를 생포해 와서 그로부터 정보를 얻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참호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병력이 중립지대를 넘어 상대방의 진지로 일시에 진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한 병사가 중립지대를 설금설금 넘어서 적진의 참호를 불시에 공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특별히 이 독일 병사는 이러한 특수 임무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그들의 참호로부터 생포해 와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날도 이 독일 병사는 적진의 참호를 습격하여 홀로 참호를 지키고 있던 적군의 병사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적군은 식사를 하던 중 습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한 조각에 먹다 남은 빵 조각뿐이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이 병사는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연출하였다. 그것은 먹다 남은 빵을 독일 병사에게 불쑥 건네준 것이었다. 예기치 못한 상대방의 선물에 너무도 감격한 이 독일 병사는 그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 포로를 풀어준 채 중립지대를 빈손으로 다시 넘어가서 상관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상호성 법칙의 힘은 포로로 잡힌 병사처럼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선물을 거절하여 그에 따르는 임무에 매이지 않는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행동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일화가 있다. 1978년 11월 가이아나 공화국의 존스타운에서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인민사원의 지도자였던 짐 존스가 독약이 든 음료수를 신도들에게 내밀었고 대부분의 신도들이 그 음료수를 얌전히 받아먹은 후 사망했다. 하지만 다이앤 누이라는 여성은 존슨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을 밖의 숲으로 걸어 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호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병들어 있었을 때 그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받아 먹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잖아요. 난 그 사람한테 빚지고 싶지 않았어요. 원치 않는 호의에도 빚진 감정은 생겨난다. 앞서 우리는 상호성 법칙의 힘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호의를 먼저 베풀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이며 이 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생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법칙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호의를 제공받았을 때에도 빚진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장애재앙 군인회에 의하면 기부금을 호소하는 간단한 우편물을 보냈을 때 18% 정도의 답장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우편물에 뜻밖의 선물을 넣어 보냈을 때에는 성공률이 거의 2배, 35%로 뛰어오른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어떤 호의를 부탁했을 때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러한 부탁을 했을 때에만 신세진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상호성 법칙의 사회적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원래 상호성의 법칙은 사람들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성되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선심을 쓰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나에게 선심을 쓸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돕게 하였다. 그리하여 상호성의 법칙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호의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쉽사리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 마르셜 모스가 인류 사회에 선물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회적 관행의 영향력에 대해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긴 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인류 사회의 선물 주고받는 과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들은 선물을 주어야 하는 의무,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그리고 받은 선물에 언젠가는 보답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보답해야 할 의무가 상호성 법칙의 기초가 되고 있는 반면 받아야만 하는 의무는 우리가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 받아야만 하는 의무는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선택하는 권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상호성 법칙의 영향력을 우리가 아닌 상대방에 조절하도록 만들고 있다. 앞서의 실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리건의 실험에서 피터로부터 콜라를 얻어 마시고 다른 피실험자들보다 2배나 많은 행운권을 구입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분명히 그들은 피터에게 콜라를 가져다 달라고 먼저 부탁하지 않았다. 콜라를 가져다 준 것은 전적으로 피터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피터가 호의로 건의한 콜라를 거절한 피실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상황 자체가 피터의 호의를 거절하기에는 부적절했는지도 모른다. 자기를 생각해서 일부러 콜라를 가지고 와서 건의하고 있는 피터의 사려 깊은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단 피터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은 상호성 법칙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모든 중요한 선택권은 피터만이 가지고 있었다. 피실험자에게 어떤 호의를 가로 열고 이 실험에서는 콜라 가로 닫고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도 피터였으며 또한 그 결과 그들이 어떠한 보답을 가로 열고 이 실험에서는 행운권 구입 가로 닫고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도 피터였다.
물론 피터의 일반적인 결정에 상관없이 궁극적인 선택권은 피실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호의를 받은 다음에 적절하게 보답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 문화의 기초 질서인 상호성의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